마틸드는 예쁘고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다지 부유하지 못한 집안 출신이었다. 이렇다 할 재산도 물려받은 유산도 없었기에 기품 있는 상류층 남자를 만나 사랑을 나눌 기회는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국민교육청에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도 그다지 풍요롭지 못했다. 그녀는 몸치장에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었다. 그건 몹시 불행한 일이었다. 여자들이란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 수준 같은 것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였다. 섬세함과 아름다움, 우아함, 그런 것들이 서민층의 여자들을 고귀한 상류층 부인들과 동등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세상의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모든 것들은 늘 그녀를 괴롭게 했다. 자신의 초라한 집, 오래된 가구들, 낡은 식탁보와 커튼 같은 것들은 쳐다보기에도 고통스러웠다. 비슷한 처지의 부유하지 못한 여자들에겐 별것 아닌 이런 환경들이 그녀를 괴롭고 화나게 만들었다. 보잘것없는 집안 살림살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오만 가지 몽상에 잠기곤 했다. 아름다운 벽지를 바르고 멋진 청동촛대로 불을 밝힌 우아한 거실을 그녀는 꿈꾸었다. 널찍한 안락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든 짧은 바지를 입은 키 크고 멋진 남자 하인들을 또한 꿈꾸었다. 고풍스럽고 값비싼 골동품들이 진열된 고급 가구들을 꿈꾸었고 상류층의 멋진 남자들과 오후 5시의 한담을 즐기는 아담하고 향기로운 응접실을 꿈꾸었다. 저녁 식사 시간, 사흘째 갈지 않아 지저분한 식탁보가 깔린 식탁에 놓인 스프가 담긴 그릇 뚜껑을 연 남편이 이야, 맛있는 냄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없을 거야! 하고 멍청할 만큼 기쁜 표정을 지을 때면 그녀는 절로 한숨이 나왔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고급스러운 만찬과 반짝이는 은그릇, 고운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융단과 송어의 장밋빛 살이나 들꽁의 날개 같은 최고급 요리를 우아하게 먹으며 살짝 미소 짓는 그렇게 품위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녀는 가난했다. 귀한 옷도 값나가는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도 늘 그런 것들을 꿈꾸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관심을 받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고 어디서나 인기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부자 친구가 있었다. 수녀원 부속 여학교의 동창이었다. 친한 사이였지만 그녀는 되도록 그 친구를 멀리하려 했다.
그 집에 가서 자신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갖춘 친구의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이 매우 흥분한 표정으로 귀가했다. 손에는 커다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것 좀 봐. 기뻐하라고. 당신을 위한 거야. 그녀는 남편에게서 받은 봉투를 재빨리 뜯었다.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1월 18일 월요일 저녁, 장관 관저에서 조촐한 파티가 있습니다. 르와젤 부부께서도 참석해 주시면 큰 영광이겠습니다. 국민교육성 장관 조르주 랑포노 드림. 그녀는 화를 내며 초대장을 탁자 위에 집어던졌다. 이런 거 필요 없어. 남편은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아니, 여보, 난 당신이 아주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봐, 이 초대장을 얻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당신 외출을 잘 하지 않는 편이잖아. 이건 기회야. 상류층 인사들을 꽤 많이 만나게 될 거라니까. 화가 난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던 그녀는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다. 도대체 뭘 잊고 거길 가란 말이에요? 남편으로선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문제였다. 그는 더듬거리며 대꾸했다. 극장에 갈 때 입는 옷 있잖아. 그거 내가 보기엔 아주 좋아 보이던데. 남편은 어쩔 줄 몰라 입을 다물었다. 아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것이다. 2개의 굵은 눈물방울이 눈가에서 입술 가장자리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기죽은 남편이 웅얼거렸다. 도대체 왜 그래? 왜 우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슴 속 고통을 겨우 억누른 그녀는 눈물 젖은 두 뺨을 닦아냈다. 저요. 이 파티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옷이 없으니까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부인을 가진 당신 동료에게 이 초대장을 주세요. 남편은 난처했다. 잠깐만, 이것 봐, 마틸드. 그럼 옷을 한 벌 사자고. 사두었다가 다른 기회에 또 입으면 되니까. 요새 괜찮은 옷 한 벌은 얼마 정도 하지? 그녀의 머릿속은 얌전히 그러나 재빠르게 계산을 시작했다. 이 검소한 공무원이 질겁해서 소리치거나 거절하지 않을 한도 안에서의 최고 금액을. 그리고는 조금 망설이면서 대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400프랑이면 될 것 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 정확히 그 정도 있었다. 그는 그 비상금으로 사냥총을 살 계획이었다. 그래서 여름이 오면 일요일마다 종달새 사냥을 즐기는 친구들과 함께 낭테르 평원에 가서 사냥을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말했다. 400프랑이라.
그렇군. 좋아. 옷을 삽시다. 이번 기회에 예쁜 옷 한 벌 사자고. 파티 날이 가까워 왔다. 입고 갈 멋진 옷도 준비되었다. 그런데 르와젤 부인은 여전히 침울했다. 아직 걱정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래 당신? 또 뭐가 문제야? 생각해봐요. 보석은커녕 돌멩이 하나 없는 내 신세 말이에요. 몸에 지닐 장신구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이대로 파티에 갔다간 난 매우 비참할 거예요. 여보, 그 파티에 가지 않는 편이 좋겠어요. 남편이 제안했다. 꽃을 달면 어때? 요즘 같은 계절에는 그것도 멋있을 거야. 10프랑이면 예쁘고 싱싱한 장미를 몇 송이는 살 수 있을 텐데. 그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꽃이라니. 돈 많은 여자들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치장을 했다는 걸 단박에 눈치챌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모욕적인 일은 없을 거야. 당신도 참... 그렇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요? 당신 친구 중에 돈 많은 포레스티의 부인 있잖아. 그 친구에게 장신구를 빌려봐.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는 사이잖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정말?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맞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다음 날, 그녀는 친구의 집에 갔다. 그리고 자신의 난처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장롱으로 갔다. 그리고 커다란 보석 상자를 가져왔다. 자, 한번 골라보렴. 마틸드는 아름답게 반짝이는 팔찌들을 보았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도 있었고 금과 보석으로 훌륭하게 세공된 베니스제 십자가도 있었다. 다른 건 또 없니? 있지, 찾아봐. 어떤 게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다. 화려한 보석들을 뒤적이던 그녀는 까만 상자 속에서 황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했다.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그녀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집어드는 손이 덩달아서 떨렸다. 자신의 목에 그것을 건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다. 예쁘다. 정말 아름다워. 그녀는 주저하던 끝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기, 이거 빌려줄 수 있겠니? 이거 하나면 되는데. 물론이지. 그녀는 친구의 목을 와락 끌어안고 감사의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도망치듯 나섰다. 파티 날, 르와젤 부인은 생애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했다. 파티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힐끔거렸고 정중하게 이름을 물었으며 소개를 받으려고 애를 썼다. 비서실의 수행원들도
수행원들도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했다. 장관까지도 그녀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즐거움에 한껏 도취되었다. 기쁨의 미소를 연신 입가에 머금은 채 황홀하게 춤을 추었다. 일생 처음 맛보는 여자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에 젖어 더 이상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새벽 4시까지 파티를 즐겼다. 남편은 자정부터 3명의 남자들과 비좁은 응접실 구석에서 웅크려 잠들어 있었다. 행복에 겨워 마음껏 파티의 밤을 즐긴 것은 그들의 부인들이었다.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다. 남편은 겉옷을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입는 허름한 옷으로 방금 전까지 황홀하게 즐긴 파티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행복한 기분이 싹 달아난 그녀는 어서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호화로운 모피 코트로 귀가 준비를 마친 다른 부인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이 그녀를 붙들었다. 기다려, 마차를 불러올게. 그녀는 남편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부랴부랴 큰 길로 나왔다. 그러나 지나가는 마차는 눈에 띄지 않았다. 새벽 공기는 매우 차가웠다.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부들을 향해 크게 소리치며 마차 잡기에 나섰다. 추위에 떨면서 센강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마침내 부둣가에서 낡은 마차 한 대를 잡아 탈 수 있었다. 춥고 어두운 밤길을 달린 마차는 마르티르가에 있는 그들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쓸쓸하게 집에 들어섰다. 현관문을 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었다. 파티의 화려함도 자신을 지켜보는 선망의 눈길도 감미로운 행복감도 같은 순간 남편은 날이 밝으면 10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곤한 하품을 쏟았다. 방에 들어선 마틸드는 허탈한 기분으로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그녀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걸이가 없어진 것이다. 놀란 남편이 다가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오? 반쯤 정신이 나간 그녀가 덜덜 떨며 대답했다. 빌려온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뭐라고? 덩달아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세상에, 이런 맙소사 없어지다니. 그들은 미친 듯이 옷의 주머니와 주름진 곳을, 손가방을, 그 밖의 구석구석을 모두 뒤져보았다. 그러나 반짝반짝 아름다운 빛을 내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허겁지겁 물었다. 파티장에서 나올 때는 있었어? 응? 예, 국민교육청 현관에서 그것을 만졌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땅바닥에 떨어질 때 소리가 났을 테고, 그렇다면 마차 안에 흘리고 온 거 아닌가?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기, 마차 번호 알고 계세요? 몰라. 당신은 번호 기억해? 아니요. 그들은 낙담한 얼굴로 서로 마주보았다. 남편은 벗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다. 안 되겠어. 나가봐야지. 어딜요?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찾아봐야겠어. 다른 방법이 없잖아. 남편은 황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힘없이 의자에 쓰러져 버렸다. 화려한 야회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누울 기력도 없이 불도 켜지 않고. 남편이 돌아온 것은 날이 훤하게 밝은 아침 7시였다.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그는 경찰서에 들러 신고를 했고 신문사를 찾아가 현상 광고를 냈으며 마차 회사에도 들렀다. 일말의 희망이 있는 곳은 모조리 찾아갔지만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을 가능성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하고 무서운 실수 앞에 짓눌린 채 온종일을 보내야 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퀭한 눈에 창백한 얼굴이 되어 힘없이 귀가했다. 당신 친구에게 편지를 쓰자고. 목걸이 고리가 부러져서 그걸 수선하고 있다고 말야. 그 사이에 다시 찾아볼 시간을 버는 거야. 그녀는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어 펜을 들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새 5살은 늙은 것 같은 남편 르와젤이 말했다. 그 보석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아봐야겠어. 다음 날 시내에 있는 온갖 보석상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잃어버린 것과 비슷한 다른 목걸이를 찾았다. 슬픔과 고민 속에서 바삐 움직여 다니느라 병이 날 지경이었다. 팔레 르와얄의 보석상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것과 매우 비슷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4만 프랑이나 하는 물건이었다. 36,000프랑만 내면 팔겠다고 보석상 주인은 말했다. 그들 부부는 사흘 안에
돈을 만들어 찾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보석상을 나왔다. 르와젤에게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16,000프랑이 있었다. 모자란 액수는 빚을 냈다. 한 사람에게서는 1,000프랑, 다른 사람에게서는 500프랑, 한 곳에서는 100프랑, 다른 곳에서는 60프랑을 빌렸다. 그는 어음을 발행했으며 파산할 수도 있는 저당을 잡혔다. 또한 고리 대금업자들과 거래를 했다. 르와젤은 자기 인생에 종말을 가져올지도 모를 위험한 일들을 벌였고 이행할 자신도 없는 계약서에 감히 서명을 했다.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매우 두려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위험 속에 마침내 그들은 36,000프랑을 주고 그 목걸이를 구입했다. 몇 개월 안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을 경우 그 물건을 34,000프랑에 도로 물러주겠다는 각서도 받아냈다. 그녀는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가 목걸이를 내놓았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유쾌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물건을 빌려갔으면 빨리 돌려줘야지. 그러나 포레스티의 부인은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몹시 불안했다. 바꿔치기 한 물건이라는 것을 눈치채면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지 않을까? 그 후 르와젤 부부에게 찾아온 것은 궁핍한 생활 그 자체였다. 끔찍한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하녀를 내보냈다. 집도 옮겼다. 지붕 밑이 낡고 초라한 다락방에 새를 들었다. 그녀는 고된 가사일과 지겨운 부엌일에 시달려야 했다. 설거지를 하고 기름때 묻은 사기 그릇과 냄비 밑바닥을 닦느라고 고운 손톱 끝은 엉망이 되었다. 더러운 속옷과 셔츠와 걸레를 손수 빨아야 했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길에 나섰고 물을 길어 길고 가파른 계단을 헉헉거리며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서민층 사람들처럼 남루한 옷차림으로 시장에 갔다. 바구니를 팔에 걸고 채소 가게와 식료품 가게와 정육점에 들러서는 상인들과 말싸움을 해가며 물건값을 깎았다. 그러한 생활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르와젤 부부는 10년 만에 모든 빚과 이자를 갚을 수 있었다. 가난한 살림에
길들여진 마틸드는 늙고 억세고 거친 여자가 되었다. 머리 모양은 늘 흐트러져 있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다. 손은 거칠고 벌개졌으며 말투도 거칠어졌다. 그러나 한가한 시간이 되면 그녀는 홀로 앉아서 옛날의 그 파티를 떠올렸다.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인기 있었던 생애 최고의 그날 밤을. 어느 일요일 그녀는 간만에 외출해서 샹젤리제를 산책했다. 그러다가 어린아이와 함께 산책하는 어느 여자를 보게 되었다. 바로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말을 걸까? 그래도 되겠지.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떳떳하게 모든 것을 말해야지. 그러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안녕, 잔느. 그녀가 다가갔지만 상대방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초라한 외모의 서민층 여인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해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저 누구신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은데. 나야, 나 마틸드 르와젤. 기억 안 나? 그러자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기억하겠어? 세상에, 너 왜 이렇게 변했니? 그동안 참 힘든 나날이었지. 비참할 정도로.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국민교육성의 파티에 가기 위해 내게서 빌린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때문이야. 목걸이 때문이라고? 그걸 잃어버렸거든, 그날 밤에. 그 목걸이, 하지만 내게 돌려줬잖아. 비슷한 것으로 사서 준 거야. 우리 부부가 그 빚을 갚는데 10년이 걸렸어.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상 참 어려운 일이었지. 하지만 드디어 끝났어. 드디어 10년 만에. 포레스티의 부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 것 대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다고? 눈치 못 챘구나? 그랬겠지. 비슷한 걸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데.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포레스티의 부인은 얼굴이 어두워졌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슬픈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 가엾은 마틸드, 그거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